네, 제 1107회 정책인 지식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호용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사교육비와 저출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저출산이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학계와 정책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색다른 관점에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경희대학교 경제학과에 있는 김태훈이라고 하고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사교육비와 저출산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진부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언론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는 주제인데 제가 조금 다르게 한 거는 좀 인과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좀 이제 논평자분들의 말씀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제 최대한 인과 추론 방법을 통해서 이제 사교육비가 정말 저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좀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이제 사교육비와 출산과 관련된 정책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많기 때문에 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출산율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해 왔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2023년에 0.7이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사회 문제가 이제 저출산도 있지만 사교육비 지출도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사교육비, 코로나 이후에 사교육비 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20%, 10%씩 사교육비 증가율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최근에 다시 관심을 받고 있고,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면 2023년에 초중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78.5%가 어떤 형태로든 사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학생당 평균 지출은 한 43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교육을 안 하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그 학생들을 0으로 처리해서 한 경우에도 이제 이 정도 되고, 이제 중위 가구 소득의 거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사회적으로도 많이 지적된 바 있고요. 그래서 사교육에 대한 지출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여러 지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다른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라든지 교육 수준 향상, 그다음에 집값 상승, 문화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흔히 지적되고 있지만, 좀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의 고유한 좀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사교육이랑 이제 저출산이 관련돼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으면은 이제 실증 분석을 하는 사회과학자로서 항상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싶어 하는데, 이 논문의 목적은 이제 그 인과적인 측면에서 그 둘의 관계를 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 이제 주요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어떤 이론이 있냐면 퀀터티 퀄리티 트레이드 오프라고, 이제 1992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한 이제 게리 베커 교수님이 1960년에 처음에 이제 이제 이론을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이제 이 이론에서는 이제 자녀를 소비재일 뿐만이 아니라 투자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소득이 오히려 늘어나면 자녀를 많이 갖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시계열적으로 관찰이 되고 크로스 섹셔널리도 관찰이 되는데, 이제 2차 대전 이후의 데이터를 관찰해 보면 그런 관계가 잘 안 보이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보이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좀 새로운 이론을 도입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자녀로부터 이제 부모가 행복을 느끼는데, 단지 자녀의 수에 의해서 행복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퀄리티, 이제 자녀의 퀄리티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녀의 이제 생애에 기대되는 행복,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로부터도 이제 만족을 얻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자녀의 양에 더 많이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자녀의 질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녀의 질에 이제 선택을 많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녀의 질을 높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다라고 하면 이제 이 이론에서는 이제 그 자녀의 수를 적게 가지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퀀터티 퀄리티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러 명의 자녀를 두는 것보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소수의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아이들이 더 이제 잘 살거나 아니면 더 뭐 부모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 높은 뭐 교육 수준이나 이제 직업 수준을 갖게 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출산에 대한 중요한 이론인데 이러한 이론적인 분석 이후에 이를 이제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이론이 얘기하는 거는 자녀의 수가 늘어나면 자녀 개인의 자녀 한 명당 투자하는 어떤 교육 투자라든지 자녀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반면에 이제 자녀당 투자가 늘어나면 이게 외생적으로 늘어나면 그 자녀의 수는 반대로 줄어들게 된다. 줄어드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증 분석에 있어서는 사실은 자녀의 수가 늘어나면 자녀당 투자나 아니면 자녀당 뭐 이제 퀄리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주로 이제 인과 분석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쌍둥이 출산 같은 것들을 이제 도구 변수로 사용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한 명만 가지려고 했는데 쌍둥이가 태어나서 2명이 된다든지 아니 원래는 2명 가지려고 했는데 쌍둥이가 태어나서 3명이 된 거죠.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 자녀당 교육 투자나 이러한 것들이 한다라고 보여주는 실증 연구도 존재하고 별다른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퀄리티가 증가했을 때 자녀에게 요구되는 퀄리티 혹은 뭐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price of child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녀당 드는 비용, 자녀당 드는 가격 이것이 변했을 때 그럼 자녀의 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에 대한 연구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의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그러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신문 보도나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뭐 이제 뭐 청장년층에게 물어보면 자녀를 갖기 꺼려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에 대한 교육비, 뭐 사교육비 이러한 것들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구 관련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언론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언론이라든지 이제 경제지 이런 이제에서도 이제 사교육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에서 저출산 현상이 굉장히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지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블룸버그라는 데도 있고 제가 여기서 인용한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이제 그러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제 높은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데이터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입증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고 이거는 이제 실증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밝혀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일단은 데이터를 통해서 일단 스타일라이즈드 팩트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인데 전국 단위에서 A라고 되어 있는 이제 그래프는 이제 시계열 단위에서 이제 연도별 평균 사교육비를 로그 수준으로 나타낸 것과 출산율을 로그 수준으로 나타낸 합계 출산율을 로그로 나타낸 이제 그런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은 이제 시계열 관계를 살펴보시면 2015년 이후에 출산율이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인과관계라고 할 수는 지금 단계에선 없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코릴레이션이 상관관계가 이제 발견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B 그래프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교육비 추세라든지 지출 추세라든지 출산율의 고유한 추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유한 트렌드, 선형 형태의 트렌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트렌드에서 벗어난 디비에이션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사교육비의 점진적인 증가 추세에서 더 많이 증가할 때는 뭐 이런 뭐 2020년 뭐 그런 데죠. 이제 리니어 트렌드보다 더 많이 증가한 그 트렌드 선상에서 벗어난 양의 방향으로 벗어났을 때는 출산율이 더 많이 떨어지는, 출산율도 그 추세에서 더 벗어나는 경향이 있고 낮은 쪽으로,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또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관계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두 번째로는 좀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횡단면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단위에서, 그러니까 16개, 지금 세종은 빼고 16개의 시도 단위에서 시도별 평균 사교육비 지출과 그 다음에 합계 출산율을 이제 점으로 찍은 것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지역에서 출산율이 더 낮은 경향성이 발견이 되고, 제가 이제 지면의 한계로 2023년만 보여드렸지만 이건 모든 해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관계가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 합쳐서 이제 시계열적인 특성과 횡단면적인 특성을 다 풀링을 해서 이제 풀드 샘플을 이용해서 이제 그 그 사교육비 지출과 로그 평균 사교육비 지출과 로그 합계 출산율의 관계를 이제 찍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닛은 이제 어떤 특정 연도의 특정 지역의 시도 단위의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과 이제 합계 출산율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찍어봤더니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정적인 이제 상관관계가 발견이 되고, 이거를 출생 순위별로 나타내면은 이제 이 first라고 돼 있는 거는 첫째 아이에 대한 합계 출산율입니다.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을 계산을 할 때 자녀의 수가 이제 분자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첫째 출생아만 이제 분자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제외한. 그래서 첫째 아이에 대한 합계 출산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둘째하고 셋째에 있어서 강한 상관관계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에 대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좀 더 이제 이렇게 퍼져 있고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둘째, 셋째는 강하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관관계가 발견이 되는데, 이걸 이제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강한 이제 모티베이션을 제공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요인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제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데서 집값도 비쌀 수도 있고, 이제 다른 이제 학력도 더 높을 수도 있고, 부모의 이제 그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혼동 요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observable variable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본 연구의 이제 주요한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원래 논문이 영어로 쓰여져서 이제 발표문을 영어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종속 변수는 로그 합계 출산율인데 T+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에 이제 합계 출산율이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설명 변수는 로그 EIT인데, 프로빈스 I, 우리말로 하면 시도 I번째 시도의 T년도의 로그 평균 사교육비 지출입니다. 로그 EIT라고 하는 것이. 왜냐면은 T+1년도 합계 출산율은 그 1년 전, 이제 approximate, 그러니까 그냥 근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1년 전 임신의 결과로 다음에 이제 출산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T년도의 사교육비 지출은 T년도의 임신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T+1년도의 합계 출산율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이제 이러한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IT는 이제 데이터에서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이제 관측 가능한 변수들입니다. 뭐 시도별로 부모의 특성, 여러 가지 뭐 시도의 다른 뭐 경제 활동 수준, 고용률, 뭐 집값, 뭐 이러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거는 투웨이 픽스드 이펙트 모델인데, 그래서 델타 I는 그 지역의 고정 효과, 지역의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모든 특성들을 통제하는 그런 변수고, 람다 T는 그 해의 특수한 어떤 효과,
그것들을 통제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이 연구의 어려운 점과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주 리거러스하다라고 볼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출산 결정과 사교육비 지출을 연관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사교육비 지출의 주체하고 아이를 낳는 주체가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그 두 부모가. 왜냐하면 지금 사교육비 지출하는 거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이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이제 잠재적인 부모죠. 아이가 굉장히 어리거나 아니면 아직 아이를 안 낳은 젊은 하여튼 가임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각 시도에 어떤 특정 해에 그 잠재적인 부모, 예비 부모들이 기대하는 앞으로 아이가 나면 얼마만큼 사교육비 지출이 들 것인가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 예상이랑 그다음에 실제 지금 현재 다른 부모들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실제 사교육비 지출이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 현재 나보다 나이가 좀 평균적으로 많을 그런 부모들이 사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적게 하고 있는 그 시도에 있는 잠재적인 부모들, 예비 부모들에 비해서 내가 이 지역에서 앞으로 내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이 들겠구나라고 예상을 한다. 이렇게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 사교육비 지출이 지금 예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expected 기대되는 사교육비 지출과 상당히 강력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전제를 해서 앞에 이제 그러한 계량 모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걸 뭐 얼마만큼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확신은 들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사교육비 조사라고 하는 것이 매년 정부와 언론에서 중요하게 공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를 이제 예비 부모들이 알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그 통계 언론에서 공표되는 그 통계뿐만이 아니라 주변 이제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지역에서 이제 그 예비 부모들이 우리 지역은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변수는 지금 T년도에 그 지역의 평균적인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이제 행정대학원에서 계량 수업이나 뭐 인과 추론과 관련된 수업들을 들으시면 이제 항상 이제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는 이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 가지 혼동 요인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 앞서 모형에서는 그 에러텀이라고 하는 엡실론 IT라고 하는 오차항에 그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출산율에도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혼동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혼동 요인들이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량 모형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내생성 문제를 갖게 되고 우리가 일반적인 추정 방식인 뭐 OLS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고정 효과 모형으로 추정을 하면은 이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도구 변수 추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구 변수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도구 변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논란들이 존재하고 이제 비판들도 존재하고 이제 논쟁이 많이 있게 되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짜내다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은 이제 그 초중고 사교육비에 많지는 않지만 학부모들의 특성에 대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부모의 학력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지금 뭐 양부모가 다 일을 하는지 아니면 한 부모 엄마나 아버지 중에 한 명만 일하는지 아니면은 아무도 일 안 하는지 뭐 그런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조사도 있고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도구 변수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개의 도구 변수 사실 하나의 도구 변수도 찾기 힘든데 이제 4개의 도구 변수를 이제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쓰는 건데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중고 학교에 이제 재학 중인 학부모의 특성인데 이제 첫 번째 도구 변수는 이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인 부모의 비율입니다. 어떤 특정 연도에 그 특정 지역에
이제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이 700만 원 이상인 학부모의 비율입니다. 그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중에서. 두 번째는 이제 양부모가 일하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부모 모두 일하는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고, 세 번째 도구 변수는 아버지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고, 왜냐하면 학력 수준이 늘수록 일반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대학원 졸업 이상인 학력 수준을 가진 사람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도구 변수가 타당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관련성 조건입니다. 이제 도구 변수하고 우리가 내생 변수, 여기서는 이제 그 시도의 각 연도의 평균적인 사교육비 지출 수준인데, 이 도구 변수들과 그것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관관계가 충분히 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개인 단위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부모의 소득 수준, 그다음 부모가 모두 일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부모의 학력이 사교육비 지출과 굉장히 관련성이 큽니다. 개별적인 가구 단위에서 이런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집단 수준에서도 관련이 크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일단 퍼스트 스테이지 이 관련성 조건은 데이터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충분히 강한 관계가 있고요. 예상과 마찬가지로.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외생성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전제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전제가 지금 잠재적으로 아이 출산을 고려하는 예비 부모들과 초중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인적 특성의 변이를 이용해서 이제 그 사교육비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도구 변수의 변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은 매년도의 시도에서 이제 학부모의 구성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1학년부터 12학년이 초1부터 고3인데, 이게 다음 연도에 되면은 고3 이전 연도에 고3 학부모가 이제 이 그룹에서 많은 경우, 아닌 경우도 있지만 빠져나가게 되고,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두고 있지 않았던,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 있던 학부모가 이제 이 그룹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구성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학부모의 구성이 변함으로 인해서 학부모의 평균적인 학력 수준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경제활동 상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정의 핵심 방법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시도 간의 변화의 차이가 존재할 텐데, 이러한 도구 변수의, 즉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의 특성의 변화의 시도 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이것이 밀어낸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가정은 외생성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가정은 무엇이냐면, 예비 부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그 초중고 학생들 학부모의 구성 변화가 충분히 외생적이다라고 하는 가정.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이 사교육비, 기대 사교육비를 통한 채널을 제외하고는 예비 부모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거 자체는 이제 그러한 가정이 깔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학부모의 구성 변화가 완전히 외생적이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러한 문제를 방어하고자 각 시도의 각 연도의 그 여러 가지 특성들, 경제, GRDP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전세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최대한 통제한 상태에서 생기는 학부모 구성의 이제 변이를 이용해서 이제 도구 변수 추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도구 변수 추정은 이제 도구 변수가 타당하냐, 특히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생성 조건을 충족하느냐, 혹은 배제 조건을 충족하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논쟁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이제 few clusters problem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계량 분석에서 이제 굉장히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 이제 학위 논문을 쓰실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러한 two-way fixed effect 모델이나 뭐 이중 차분법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실 텐데 우리나라에는 근데 문제가 시도가 17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클러스터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는 이제 대표본에서 성립하는 이제 추론에 있어서는 대표본을 가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의 수가 적으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에러가 굉장히 작게 추정이 돼서 이제 좀 오버 리젝트, 과잉 이제 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많이들 읽으시는 뭐 대체로 해롭지 않은 경제학을 보면 클러스터의 수를 늘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지금 지역 단위가 시도 수준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계속 시군구 단위까지 좀 조사를 해서 공표를 해라 그러면 연구자들이 더 많이 다양한 분석들을 할 수가 있다. 사교육비와 관련해서. 근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제가 이제 이 few clusters 물론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부스트랩 메서드가 존재하는데 이제 그 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는 이제 이제 인구 동향 조사 출생 파트하고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라는 데이터를 썼고,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베리어블들은 여러 가지 뭐 국가 통계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이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교육과 관련 혹은 양육, 보건 이것과 관련된 이제 특성들을 이제 최대한 통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추정을 위해 사용하는 표본 기간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구 변수의 관련성 조건은 이제 아까 데이터로 테스트업을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퍼스트 스테이지 관계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아까 도구 변수와 내생 변수인 사교육비 지출과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시도에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경향이 발견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상관관계가 좀 더 약하긴 하지만 맞벌이 부부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이제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중에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약형 관계인데 이거는 도구 변수와 결과 변수의 관계입니다. 이거 첫 번째가 보여주는 거는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리고 그 시기일수록 합계 출산율이 낮은 경향성이 발견이 되고, 마찬가지로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중에서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합계 출산율이 낮은 경향성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도구 변수와 결과 변수의 직접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도구 변수 추정을 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OLS라든지 그냥 one-way fixed effect라든지 two-way fixed effect 모델을 이용해서 추정한 결과에서도 이제 일단은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교육비가 덜 늘어난 지역에 비해서 합계 출산율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발견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구 변수 추정, 앞서 말씀드린 제가 만든 도구 변수를 이용해서 추정을 한 결과에서도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이 증가한 지역에서 덜 증가한 지역보다 합계 출산율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됩니다. 추정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도구 변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IV의 엑서지나이티 테스트를 이제 어떤 특정한 가정하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 추정치의 크기가 도구 변수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것이 발견이 되고, 테스트까지 진행되지 않은 거는 사실 이제 클러스터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게 스타타에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테스트가 익스클루전 리스트릭션에 대한 테스트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앞서 보여드린 거는 전체 아이에 대한 합계 출산율에 대한 결과이고, 두 번째로 출생 순위별로 첫째 아이에 대한 합계 출산율, 둘째 아이에 대한 합계 출산율, 셋째 이상 아이에 대한 합계 출산율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도구 변수 추정을 하지 않은 이제 일반적인 뭐 OS라든지 고정 효과 모형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로 갈수록 모든 모형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 때 출생 순위가 높은 자녀에 대한 합계 출산율이 더 크게 감소한다는 걸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추정 결과가 살짝 이제 덜 정확하게 추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준 오차가 좀 크거나 아니면은 부스트랩 메서드를 할 때 이제 p-밸류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이제 도구 변수를 이용한 추정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견이 됩니다. 첫째 아이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고, 물론 이제 부정적인 결과가 발견이 되는데, 특히 둘째, 셋째에 대해서 출산율 감소 효과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추정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다 로그 모델이기 때문에 뭐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교육비 지출이 그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할 때 합계 출산율이 0.06에서 0.17% 정도 감소하고,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0.33에서 0.45% 감소하고, 셋째 이상에 대해서는 사교육비가 1% 증가할 때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합계 출산율은 한 0.5에서 0.8% 정도 감소하는 그러한 탄력성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추정 결과에서 보여드린 대로 사교육비 지출이 그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이 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할 때 전년도에 이제 합계 출산율이 0.19에서 0.26% 정도 감소하는 관계가 도구 변수 추정에서 이제 추정이 되었고, 2007년도부터 2023년까지 이제 초중고 사교육비 전국 단위 조사가 이제 있는데, 이제 지역 단위는 2009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본 기간 2010년부터 2023년이었는데, 이 기간에 사교육비가 36.5% 증가했습니다. 실질 가격, 물가를 반영했을 때, 그때 이제 이거를 아까 추정 결과에 대입을 하면 1% 증가할 때 0.19에서 0.26%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36.5%가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합계 출산율이 7%에서 9.6% 정도 감소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 기간 동안 합계 출산율이 42.9%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 기간 동안 42.9% 출산율 감소한 것 중에서 16에서 한 22% 정도가 사교육비 증가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정 결과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결과는 이제 특히 첫째 아이보다는 둘째 아이, 셋째 아이에 대한 합계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고, 또 이거는 이제 베커의 이론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아예 안 갖는 거는 이제 베커 모델에 따르면 이제 코너 솔루션이거든요. 이제 모서리 해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베커 모델에서 제대로 이제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본 바로는 아무튼 이제 적은 한 자녀 혹은 적은 자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자녀를 낳고 그 아이에게 투자를 집중하는 이제 경향성이 발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이제 베커의 1993년에 이제 책이 있습니다. 이제 The Treatise on the Family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거기를 보면은 이제 악순환이 존재할 수가 있다. 이제 어떤 악순환이 존재할 수가 있냐면은 출산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퀀터티 퀄러티 트레이드 오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출산율이 줄어들면 그에 반응해서 자녀당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연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연쇄 작용 때문에 사실은 이 베커의 책을 보면은 사실은 어떤 이러한 변화의 출산 효과가 굉장히 클 수가 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클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문제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연쇄 작용이 존재할 수가 있다. 지금 출산율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이제 가구당 자녀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다시 이 자녀당 인베스트먼트가 늘어나고, 이게 또 다시 이제 출산율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발표 많이 하고 정책은 이제 한 페이지밖에 안 돼서 좀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사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논평문을 미리 봤지만 긍정적 외부 효과도 존재할 수 있고 부정적 외부 효과도 존재할 수 있는데 부정적 외부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출산율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싫어하는 아웃컴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나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 나의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누군가 잠재적인 예비 부모의 출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존재할 수 있고 사실은 또 사교육비 지출이 스피로버 이펙트가 있어서 어떤 특정한 반에서 다른 친구들의 사교육비가 늘어나면 나도 이제 늘어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고 사교육비가 증가할 때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늘어난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면 이제 뭐 공공 경제학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듯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제 피구세 혹은 뭐 교정세라고 하는 이제 사교육에 대한 텍스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기계론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양적인 규제를 하는 걸 이제 교과서적인 해법은 그렇습니다. 이런 외부 효과가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존재할 때는 뭐 양적인 규제는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 뭐 시간 규제도 있고 그다음에 좀 전두환 정부 때를 생각해 보면 아예 사교육 금지를 할 수가 있고 최근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강압적인 정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적인 접근 방법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게 적용 가능한지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뭐 킴 털틸트 염의 이제 사실 경제학 최고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 이 굉장히 경제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이제 그 사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인데 이제 거시 경제학 논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책 시뮬레이션을 한 게 출산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고 사교육세를 동시 부과하면은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사교육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시뮬레이션을 모델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왜 굉장히 경제학적인 접근이냐고 하면 이제 첫 번째는 그 이제 출산 장려금을 늘린다. 하여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한다. 이거는 백허식 접근입니다. 퀀터티 퀄러티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서 출산 장려금이 넘버 오브 칠드런 자녀 수를 더 많이 낳게 하고 자녀 수가 늘어나면 베커 모델에 따르면은 자녀당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하나 존재하고 이 사교육에 대한 세금은 이제 정통적인 공공경제학에서의 재정학에서의 이제 교정세에 해당한다. 이 두 정책을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했을 때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사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런 접근들을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특히 사교육세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제 주장은 아닙니다. 교과서적으로 논리적인 도출 결과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전에 2000년대 중후반에 이제 사실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신데 최연구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매일경제에 사설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사교육에 대한 세금을 걷어야 된다. 이제 피구비한 텍스를 걷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사교육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위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더 점수를 받거나 조금이라도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더라도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 뭐 뉴스를 보면 제가 통계를 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실 주말에 다 버스 타고 학원 간다라고 이제 뉴스 보도를 제가 봤어요. 이건 굉장히 애닉도탈한 거고 그냥 인상 비평에 해당하는 거지만 이제 상식적 근데 이제 추론을 해봤을 땐 과연 그럴까? 어쨌든 남들보다 1점 더 받는 게 중요한 이제 체계에서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의문이 든다. 그래서 제가 처방을 내리기보다는 이러한 논의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논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의 논평자가 조금 더 쉬운 언어로 이게 진짜 맞는 연구인지 또 이해할 수 있는 연구이고 말이 되는 연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손호성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 공고인지학부 손호성입니다. 그래서 논문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토론문을 작성을 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연구 목적은
이제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분석하는 건데, 이제 대개 우리나라는 이제 사교육비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항상 이제 바라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사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어떤 외부성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외부성 이제 모두 유발할 수 있는 이제 요인인데요. 가령 이제 긍정적인 외부성은 이제 뭐 사교육을 이제 함으로써 뭐 좀 인적 자본도 제고가 되고, 뭐 인적 자본이 제고되면 뭐 한 국가의 범죄율이라든지 정부 의존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줄어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긍정적인 외부성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이제 외부성은 이제 뭐 요즘 우리나라 이제 저축률이 너무 낮아서 이제 문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에 이렇게 저축률이 낮은 게 과연 이제 괜찮으냐 할 때 뭐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사교육 때문에 아무튼 저축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외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교육비가 한 사회에서 어떤 측면의 외부성을 유발하는지는 제 생각에는 이건 규범 논리 뭐 그런 영역이 아니라 실증 논리의 좀 영역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인 외부성이 더 이렇게 유발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교육비가 한 국가에서 어떤 측면의 외부성을 좀 창출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교육비가 이제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그걸 이제 다양한 어떤 결과 변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이제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그중 하나인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이제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상황 하에서 사교육비가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저출산이 부정적인 외부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뭐 저희 부모님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출산율이 인구가 좀 줄어들면 어떠냐,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시고 그렇습니다. 뭐 우스갯소리지만 뭐 저희 아버지는 너 같은 애들이 많아지면 뭐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던 걸 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런 이제 부정적인 외부성을 유발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판단할 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사교육비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본 연구의 좀 장점을 이제 말씀드리면요, 사교육비와 이제 출산율 간의 인과관계를 이제 분석하는 이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인과 효과를 이제 이렇게 분석하려면은 이제 사교육비 변수가 학술적으로 얘기했을 때 사교육비 변수가 지니고 있는 이제 내생성 문제를 제거해야 되는데요. 사교육비가 높은 지역과 사교육비가 낮은 지역 간에는 이 사교육비 차이뿐만이 아니라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측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소득 수준도 차이 나고요, 교육 수준도 차이 나고, 뭐 보육 인프라 같은 것도 차이 날 테고,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교육비가 뭐 높은 집단이랑 사교육비가 낮은 집단 뭐 차이를 보면은 당연히 자녀 관심이 많은 집일수록 사교육비가 높을 테고요. 그러면 아까 김태형 교수님이 이론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자녀 관심이 많으면은 하나 낳고 좀 하나에 집중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럼 출산율이 낮겠죠. 그럼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게 사교육 때문인지 아니면 자녀 관심이 높아서 그냥 그렇게 나온 건지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교육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출산율 차이가 관측되었다라고 해서 그 차이가 사교육비에 주로 기인한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이제 타당성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이제 미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적인 어떤 관계를 우리가 식별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사교육비의 외생변이라는 걸 이제 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생변이로 이제 4가지 이제 변수를 도구 변수로 이제 활용을 해서 또 특히 연구에서는 이제 이 도구 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검토함으로써 이 연구 결과에 저희 뭐 조사 방법론 때 배우는 이제 내적 타당성이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이제 그런 연구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딱히 코멘트 할 게 사실 없었는데 굳이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첫 번째 코멘트는 이 연구 결과, 이제 분석 결과가 이제 타당하다, 정말 인과 효과를 반영한다라는 거를 주장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 이제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
좀 그림으로 이렇게 좀 시각화를 해보면은 사교육비가 합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그거의 인과 효과를 이제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구 변수라는 걸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도구 변수가 일단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사교육비에 굉장히 영향을 줘야 됩니다. 즉 사교육비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이제 가정은 이 도구 변수가 다른 변수에는 영향이 없고 순수하게 사교육비를 통해서만 합계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제 생각에는 제가 옛날에 저도 도구 변수로 논문을 썼을 때 툭하면 나오는 코멘트가 이제 저 방금 말씀드린 가정이 만족하는지를 좀 많이 보여줘봐라 이런 이제 코멘트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이제 도구 변수가 그 혼란 변수, 중첩 변수라고도 하는데요. 영향을 좀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몇 개 통계적으로 테스트한 그런 결과를 좀 보여주면은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기 통제 변수가 많이 있는데 통제 변수 뭐 몇 개 활용해서 좀 보여주면은 뭐 그게 꼭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가정을 뭐 만족한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제 생각에는 지역 특성이나 가구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구 소득 수준이 매우 높은 집단에서는 사교육비가 이 출산 의사 결정에 좀 이렇게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뭐 그런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도 집이 잘 사는데 그 잘 사는 집은 사교육비가 뭐 아무리 올라봤자 별로 큰 타격을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에서는 이 사교육비 효과가 별로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소위 말하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라고 하는데요. 이 처치 변수의 효과, 사교육비의 효과가 되게 이질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이런 이질적인 처치 효과라는 상태 하에서 IV, 이 도구 변수로 추정되는 효과를 우리가 레이트라고 많이 하거든요. Local Average Treatment Effect라고 하는데 지금 지금 현재 제시된 논문 분석 결과와 관련해서는 이 레이트 관련 논의가 없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이 연구 세팅에서 레이트 관련 논의가 좀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 변수 중 하나에 소득 수준 관련 변수가 있는데 제 전제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이 연구에서 도출된 추정값은 실제 어떤 우리 정말 평균 효과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로어 바운드 된 효과 추정값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제시된 이제 분석 결과는 이제 사교육비가 평균적으로 합계 출산율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이제 도출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도출한 건데요. 좀 더 이제 유의미한 함의를 좀 끄집어내기 위해서 합계 출산율에 미치는 평균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 합계 출산율의 다른 분위, 그러니까 이제 뭐 합계 출산율이 좀 낮은 지역에서의 사교육비의 효과, 그다음에 합계 출산율이 좀 높은 지역에서의 사교육비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알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가령 이제 합계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부분에서는 사교육비의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도출되는 이제 경향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굉장히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에서는 저는 이제 사교육비의 어떤 부정적인 외부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교육에 대한 어떤 정책적 개입의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시급성이 더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연구 결과가 나타나면 그래서 이제 합계 출산율의 이 다른 퀀타일별로 이제 이 효과값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퀀타일 리그레션 같은 이제 추정량을 활용해야 하는데 뭐 이제 IV 도구 변수 관련해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논문들도 있더라고요. 스테이타에서는 이제 IVQ 리그레스라는 걸 쓰면 이제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종속 변수가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추정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사소한 코멘트를 또 이제 드리면은 이제 연구에서는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이제 둘째와 셋째 자녀를 이제 가질 확률과 관련해서 훨씬 더 부정적으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김태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quantity, quality 이 상충 관계 트레이드오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교육비로 인해서 퀄리티 이론이 좀 더 우세하다는 걸 좀 암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설이 타당하다는 점을 좀 더 이제 보이기 위해서 뭐 사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지역에서 효과가 더 부정적으로 나오는지를 또 분석하면은 그 주장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사교육비가 합계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까 처음에 그 그래프를 이제 보면은 이제 좀 패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시간에 의해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하려면 이제 시간별로 효과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표본수가 이제 적어지기 때문에 이 추정값의 정확성이 좀 떨어지겠지만 뭐 통계적 추론 결과 빼고 그냥 전반적인 패턴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교육에 대한 우리가 정책적 개입을 해야 되느냐 말하냐와 관련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함의가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정값에 아까 프리시즌 그 뭐 클러스터링 그 개수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분석 표본수가 224개이기 때문에 이제 표 1에 이 제시되어 있는 통제 변수를 너무 많이 이렇게 포함을 하면 이 자유도를 좀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도구 변수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통제 변수를 좀 안 넣어도 이렇게 크게 계속해서 변화가 없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이 도구 변수의 영향을 안 받는 변수가 이제 회귀 모형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통제가 돼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멀티 코미니티 문제 해소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통제 변수를 좀 적게 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통계적 추론 결과가 이제 그 클러스터 로버스트 표준 오차에 기반해서 제시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니까 아마 리뷰어들이 결국에 클러스터링 넘버 그 반영을 해야 되면은 저 부스트랩으로 한 부스트랩에 기반해서 도출된 P값에 기반해서 통계적 추론 그 뭐 별표를 표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괜히 오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너무 훌륭한 논문이어서 이런 거밖에 할 코멘트가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제 설명조사 결과별수의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이 아까 표 4 결과 해석할 때 이제 아마 오타이신 것 같습니다. 1.82%라고 2.62%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 0.182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박혜린 박사님 논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에 있는 박혜림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논문을 주말 동안에 읽었는데 너무 어렵고 또 좋은 주제인데 해가지고 또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제 그냥 식견으로 좀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 드리는 걸로 이제 좀 토론문을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앞단에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한국의 지금 최근 저출산 현상이라는 게 뭐 하나의 팩트로 인해서 그냥 저출산이 나타난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잖아요. 뭐 사회 경제학적인 뭐 주택 가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가치관적 문제도 그렇고 뭐 그 경제학적 요인이 어쨌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건데 그 중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그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또 그것도 중요한 논의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논문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도 이게 또 그 관심 있는 분야여가지고 재미있게 읽었고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시사점을 도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거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데이터 부분인데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가 일단 초중고 다 합쳐서 그러니까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평균 사교육비 그러니까 시도별 연도별 평균 사교육비를 이제 X 변수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초중고 사교육비가 지금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제가 최근 그거를 해가지고 데이터 조사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46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고등학교가 74만 원 이렇게 나와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이거 자체만으로도 1.6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의 평균값을 사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뭐 강건성 검증의 일환으로 해서 초중고 그 교육비를 세분화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고요.
그리고 수도권 비수도권의 그 사교육비 유형이랄까 이런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지출 방식을 통제를 할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서 봐도 지금 벌써 초등학교부터 가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대형 학원도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 학습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평균 사교육비에서 많은 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서 유형별 분류가 좀 시도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앞단에서 데이터로도 평균 사교육비가 일단 시도별로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유형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좀 독자로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것들을 좀 추가 변수로서 시도별 특성에 좀 어떻게 좀 통제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쨌든 읽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그 출산에 좀 저해가 된다고 하면은 바꿔서 말한다고 하면은 방과후 학교가 지금 어쨌든 공교육 강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고등학생에서는 방과후 학교 참여가 많은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초등학교는 그래도 많이 좀 예체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영수 많이 다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또 만약에 이 데이터 조사에서 포함이 된다면 이 데이터가 이 저출산 현상 완화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도구 변수의 가정인데 이게 아직도 제가 약간 좀 어렵기도 하고 혼동되기도 해가지고 좀 여쭤보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exclusion restriction에 대해서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 게 도구 변수로 사용된 그 초중고 부모의 학력이라든지 소득 특성이 그 초중고 사교육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니까 X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그 예비 부모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exclusion restriction이 충족이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일단은 그 X와 Y의 그룹이 지금 다르잖아요. X 같은 경우는 초중고 부모가 현재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비고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 T기의 그 평균 사교육비 지출하는 것을 이제 레퍼런스 그룹으로 보고 예비 부모가 나 다음 기회에 어떻게 디시전을 해야지를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구 변수에서도 이 가정이 그러면 그러한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아야 되는가, 이런 게 제가 지금 약간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 내 뭐 고소득자라든지 고학력 뭐 부모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어쨌든 그 지역의 예비 부모의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제 뭐 unobserved 뭐 이런 변수 뭐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통제 변수와도 연관이 되어서 합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도구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고소득 가구의 비중이라든지 뭐 고학력 모의 비중 또한 이게 합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닐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봤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다른 좀 테스트가 있으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광역 간 이동 가능성인데요.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예비 부모가 그 지역,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의 초중고 부모들이 지금 현재 지출하고 있는 그 평균 사교육 비를 레퍼런스로 잡아가지고 나는 아이를 낳으면 부산에서 어느 정도의 평균 그 사교육비를 지출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굉장히 그 한 번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졸업 시즌 그리고 중학교 졸업 시즌에도 이제 이동을 이제 굵직굵직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인구 이동 통계를 그래서 제가 그 최근 거를 한번 보니까 일단 시도 내 이동률이 한 2배 조금 안 되게 더 많기는 한데, 시도 간 이동률도 어쨌든 전체 한 13% 정도에서 4.2%를 차지를 해서 전체 이동률의 30%가 광역 간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연령별 이 30% 정도가 일단 뭐 10대부터 뭐 70대, 60대까지 다 포함을 한 거라고 하면 실제
실제 국내 이동의 주요 그 대상 타겟은 20대부터 40대이고 30, 40대 이동률의 그 원인이 직업, 주택,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뭐 가족 때문일 수도 있고 교육 때문에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예비 부모가 그 지역의 레퍼런스로 보고 있는 그 시도의 사교육비 지출이 실제 양육할 지역의 그 후에 뭐 내가 고등학교 뭐 그때 그 레퍼런스 그룹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대해서는 이제 예비 부모의 학령기 사교육비에 대한 기대인데요. 여기 기대나 선호인데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의 가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물론 그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가 매년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거의 사교육비 정보가 일단 아이를 지금 아직 안 낳고 있는 예비 부모가 미리 알고 내가 T기에 이거를 알아가지고 T+1의 디시전을 한다는 이런 가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사교육에 대한 개인의 선호 같은 경우인데요. 이 프레퍼런스가 평균 사교육비를 바탕으로 내가 얼마만큼 미래에 지출하겠다 이런 게 조금 일정하게 되어야 된다는 이런 가정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 아이를 낳기 전에 사교육에 대한 개인의 선호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은 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사교육에 할 거라고 생각을 진짜 못했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어떻게 대충 잘하겠지 뭐 개천에서 용도 나듯이 뭐 대충 잘하면은 대충 잘하겠지 했는데 이게 정말 다르고 또 중3이 다르고 또 고1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완전 본 게임이구나. 이게 내가 중3 때 알고 있었던 거랑은 또 다른 그래서 완전히 요즘에는 약간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인포메이션 샥이 왔어요. 그 사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모들 간에서도 이 개인의 프레퍼런스라든지 인포메이션이 다른데 이 T기 초중고 부모의 데이터를 예비 부모가 이 사교육에 대한 뭐 개인이라든지 개인의 선호라든지 이런 가정이 어느 정도 좀 그 논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IB 분석 결과에서는 지금 그 컨피던스 인터벌로 말씀을 주셨을 때 첫째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향이 그 통계적인 유의성이 발견되지를 않았고 둘째아나 셋째아부터는 이제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해석을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뭐 사교육이 첫째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둘째아나 셋째아 감소에는 둘째 이상부터는 못 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현재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한 명도 안 낳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현상과 지금 분석 결과가 어떻게 지금 결합으로 뭐 해석을 해야 될지 이런 거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는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논의로서는 이 사교육비에 대한 텍스를 매기거나 양을 규제하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저도 이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휴먼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휴먼 캐피탈에 대한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히 익스트림리 진짜 이상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 텍스를 매긴다고 이게 될까? 이 그러니까 내 아이의 교육비가 과목당 50만 원에서 뭐 22% 아까 그 AR 되게 좋은 논문인데 22% 된다면 60만 원인데 60만 원이 됐다고 내가 그거를 지출을 안 할까라고 했을 때 그거는 굉장히 조금 내가 과연 그럴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세금 부과로 인한다면은 우리가 그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 투자가 굉장히 더 바인딩하지 않고 오히려 저소득 가구나 중산층 가구에만 그게 바인딩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양극화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교육의 강화가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교육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개인적으로 현재의 입시 전형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정부의 비대칭이 심화되고 막 그래서 막 150만 원을 주고 막 컨설팅을 받으시고 막 이런 지금 초유의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교육 제도에 대한 고민 없이 사교육에 대해서 사교육이 지금 문제니까 사교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좀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제가 그 연구 데이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것으로 끝내고요.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고 또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논문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논평을 들으면 이제 논평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그 부분은 그 개인적으로 저희가 아마 논평자와 발표자끼리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대체를 하고 플로어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뭐 편하게 한두 분 정도에게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데 사실은 이 포럼을 기획한 개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가 기승전 교육으로 결론이 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발표도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20%는 사교육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뭐 우리 보고 있는 부동산 폭등 문제도 따지고 보면 학군지를 중심으로 지금 강남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뭐 조금 뭐 몇 주 전에 이야기 뭐 하는 총책 계속 심지어 뭐 통화 정책을 하시는 분께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가 지역 균형 전말을 해야 된다라는 종류의 이제 뭐 많은 부분의 사회 이슈해 가지고 결국엔 교육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발표가 다소 통계적으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저출산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 편하게 뭐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편하게 한두 분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운데 좀 개량적인 얘기가 나오고 특히나 뭐 아이비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복잡해지긴 했지만 가능하면 좀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교육비 부담이 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그걸 추정을 해보니까 한 25% 정도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상당히 큰 포션으로서 사교육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요거는 굉장히 큰 임플리케이션이지. 물론 그 디테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오늘 두 분 토론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테크니컬한 면에서는 또 여러 제약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일 큰 제약은 이게 개인정보가 아니라 집단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 그런 것이 제일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차원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중복되어서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 도출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방증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데이터 자체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히 또 아이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체가 굉장히 서툴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말할 수는 없는데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팩트랑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사교육비가 대한민국 전체가 다 고민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특히 이 사교육비가 내가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사교육비면 그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가계에 부담이 될 정도의 사교육비가 문제가 되는데 도리어 그 부담이 되는 정도의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전체 소득분으로 쭉 쪼개었을 때 상층부에서 발생합니다. 아까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은 몇 퍼센트 안 되고요. 꽤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얘기하는 것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큰 투자로서 이것이 작동을 하고 다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인구 집단 전체로 보더라도 이게 전체 얘기가 아니라 일부에 되게 부각될 수 있는 얘기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근데 또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뭔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친구의 능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할수록 사교육부 지출에 세게 합니다. 또 하나 거기에 대해서 한 친구의 성공에 있어서 부모의 조력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이 보통 사교육비에 되게 세게 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교육비가 그 비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일정 수준의 컨스트레인을 넘어갈 수 있는 컨스트레인이 걸릴 수 있을 만큼이 되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계량적인 모델로 다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핀포인트할 수 있는 정책을 얘기하려고 한다면 조금은 그런 맥락이 많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아까 퀀타일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퀀타일 중요할 가능성보다는 특정 퀀타일에서 굉장히 중요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평균적인 얘기가 아니라 조금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것이라서 향후 정책도 우리가 익숙해 왔던 전반적인 정책이 아니라 조금은 더 이질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정책에 조금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제가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오늘 그런 비슷한 얘기도 느낄 수가 있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딱 1시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